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신동엽 시인의 종로 5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신동엽 시인의 어떤 특징이랑 종로 5가가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다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는요, 1959년에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쓴 시에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죠. 이 껍데기는 가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문학에서 필수 중에 필수로 지금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시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두 시 모두 정말 명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동엽 시인의 그런 시세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알다시피 신동엽 시인이 등단한 때가 1959년이기 때문에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 70년대 그런 근대화라던가 또는 독재 정권의 현실 이런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동엽 시인 하면은요, 김수영과 함께 어떤 작가로 불리냐면 바로 참여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여 시 또는 참여 시인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 참여라는 건 뭐냐면 문학에서 현실에 참여하는 문학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문학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시를 읽는 독자들의 인식을 깨우치고 그 독자들이 변할 수 있게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1960년대는 순수 참여 논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김수영을 비롯해서 이성부도 있죠. 문학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아니다, 문학은 문학 자체로의 그런 어떤 미적 기능만 간직하면서 순수하게 남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신동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여 시인이었다는 거, 이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김수영과 더불어서 민족의 정신 또는 민족의 그런 순환, 그래서 민중들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민중 시인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엽의 시나 김수영의 시는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시가 모두 참여 시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또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는데요. 이 당시가 1960년대, 70년대 이런 근대화 시대지만 결코 이 시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지금의 2020년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껍데기를 가라 같은 시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 껍데기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외세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나고 60, 70년대로 들어가면서 급속한 정말 근대화라던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민주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중국 이런 외세의 개입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껍데기는 가라라는 건 외세들은 가라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요, 요 제목이 뭔가 딱 울림을 주는데, 사실 하늘은요 그냥 우리가 위를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하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시 같은 것은 그 하늘의 함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우리들의 하늘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독재 정권의 대통령 또는 독재 정권 하에 그런 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닌 거예요. 하늘은 이제 먹구름으로 가득한 이 새항아리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신동엽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명이라던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동엽 씨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비판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는요, 예언자적 시인이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현실이
바로 자유와 평화가 깃든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시의 예언자적 목소리로 담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 종로 5가 같은 작품은요,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그런 아주 쉬운 시입니다. 그 전에 이제 종로 5가는요, 지금도 있죠. 서울의 종로 5가. 저도 여러 번 그 길을 걸었고, 지금도 종로 5가 하면은 어딘지 이제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사실 이 종로 5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 당시에 바로, 기독교적 색채가 아주 강한, 민주화 단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 그 당시 이제 학생운동이라던가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많은 종교 단체, 특히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종로 5가는 이런 민주화 단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무실이 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경찰들이 종로 5가를 참 많이 갔다고 해요. 이때 이제 사건들이 많고 누구를 검거하거나 민중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그런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로 5가 자체가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종로 5가에서 이 시의 화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지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종로 5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연의 1행부터 이제 보면은요, 바로 이슬비 오는 날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슬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쓸쓸하고 약간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면 이 문학에서 비가 자주 쓰이는 이런 속성인데 비가 오면 사람이 약간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뭔가 분위기가 쓸쓸하고 우울하고 뭐 침울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에서 라고 종로 5가라는 무엇, 공간적 배경이 나와줍니다. 자, 이 서시오판이 뭐냐면요. 서시오예요, 말 그대로. 길을 서시오 이거예요. 신호등을 이때는 서시오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호등 옆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공간이 나오죠. 그럼 여기가 이제 종로 5가면 뭔가 여기에 이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서시오판 옆에서 어떤 소년, 낯선 소년이라는 어떤 거, 대상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소년이 나를 붙들고, 이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화자죠. 화자는 그래서 표면상에 잘 드러나 있다. 동대문을 물었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게요. 여기 화자가 있습니다. 나는 종로 5가에 이런 신호등 옆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낯선 소년이 나한테 뭘 물었다? 동대문이 어디냐고 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의 어떤 상식 이런 게 있으면 이 시가 참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 동대문에 지금도 가면 동대문 평화상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도매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60년대, 70년대는 사실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 서울로 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농촌이 쇠락하면서 어디로? 도시의 노동자로 농민들이 바뀌는 그런 전환기였죠. 그래서 이 당시는 뭐가 있었어요? 전태일 평전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는데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시골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게 서울 경기로 몰리게 되면서 너무 그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떤 정책이냐? 농촌을 죽이는 살롱 정책이라고 하죠. 이게 죽일 살자 농촌을 죽인다 이런 얘기인데 살롱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로 모여드는 젊은이들의 그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소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동대문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서울 사람이라면 동대문 알고 있겠지만 종로 5가랑 동대문이 이제 좀 가까운 거리긴 하죠. 그래서 동대문을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밤 11시 반. 이거는 뭐냐면 시간적 배경이죠. 자, 시간적 배경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1시 반에 통금에 왜 쫓기냐, 이것도 약간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때는 12시가 되면요 못 돌아다니게 합니다.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12시 넘어도 막 술 마시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많은데, 그래서 이때는 나라에서 12시가 너무 통금이라 해서 통금 시간 어기면은 뭐 경찰서에 가거나 이렇게 구류가 됐어요. 그래서 통금에 쫓기는 군상들이 지금 막 이제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 같은 경우는 아마 아침이나 낮에 이제 출발을 했지만 동대문에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통금 시간 가까워 오는 사이에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없죠. 이 화자가 이 소년의 눈동자를 봤을 때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때 사진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그 당시에 이제 노동 환경이라던가 노동자들의 현실,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 어린 노동자들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 그래서 이 화자가 이 소년한테 뭐를 느끼고 있다?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통금이란 건 역시 이런 산업화 근대화가 산업 자체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독재 정권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또한 여기서 이제 시대적인 비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1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슬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에 젖고 있는 게 눈물의 이미지를 상징을 시키면서 이제 촉각적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민과 비의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상을 해요. 국민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시는 운동한 버섯 품고 그 소년의 등어리서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을 맞부이며 저희들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 도시락 보자기도 비에 젖고 뭐 또 고구마도 비에 젖고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신동엽 시인의 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립구조를 잘 씁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은 부정적인 거예요, 신동엽 시인한테. 하지만 농촌 문명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 되고 이제 순수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소년이 국민학교로 갓 나왔으면 10대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도시로 가니까 새로 산 신은 운동화는 또 아껴서 써야 돼. 왜냐면 이 당시는 운동화 자체가 너무 귀하고 누구나 가질 수 없었잖아요. 고무신 신고 다니지. 그래서 이걸 딱 벗어 품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 자체가 너무 순수하고 뭔가 안타깝고, 이 어린 나이에 사실 부모님 하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서울에 올라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챙겨준 고구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농촌 풍경의 그런 순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 묻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이런 게 바로 의인화예요. 그러면서 비에 젖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에서 올라온 그런 이농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상을 합니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말씨였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충남하고 전남은 말투는 다르지만 어쨌든 서울말은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또 시골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나는 이 소년과 헤어졌지만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대상에 대한 연민이 있으니까.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게 바로 이 산업화의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소년은 이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금이 12시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하고 자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도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칠척칠척한 겨울날 종묘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이 종묘도 이 종로 5가 또는 동대문과 가까운 거리죠. 나는 보았어 라고 뭐하고 있어요? 회상하고 있어요.
이런 겨울날의 시간적 배경. 그의 누나였을까? 여기서 그가 누구야? 방금 만난 운동화 벗어 품고 고구마를 들고 있는 그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처지의 그런 노동자들은 뭔가 누나도 도시로 가고 형도 도시로 가고 동생도 도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인의 시적 상상력이 보여주는 거예요. 추측, 상상. 부은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 쪽에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라고 회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창녀라는 이제 시적 대상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시잖아요. 시라는 거는 시인이 어떤 대상을 보고 시적 상상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창녀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 여성들이 도시에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좀 좋은 남자들보다는 노동력의 그런 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성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일인 거죠. 그랬는데 부은 한쪽 눈의 창녀라는 건 뭔가 이런 당연히 연민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고 안타까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나이에는 내가 창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회상을 내는데, 이 때 묻은 긴 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 뭐 고향이라던가 어떤 자신의 친구라던가 그리운 사람들이 보낸 그런 편지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나 창녀로 이렇게 힘든 생을 사는 게 결코 한두 명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대다수의 민중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누나라고 이것에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보았어 라고 다시 이제 회상을 하는데요.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이 허리를 다쳐서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이 뿜어낸 이마에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에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에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또 다른 회상이 나타납니다.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에 자갈지게 등짐하던, 그러니까 등에 자갈이 많이 넣어가지고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허리를 다쳐서 쓰러져 있어. 이때는 산재라던가 고용보험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노동꾼으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년의 누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적 상상력과 추측인데요. 정말 가족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민중적인 현실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이라는 그런 유대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연민이 당연히 느껴지고요. 반도의 하늘 높이서는 뭐가 쏟아져? 태양이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세 줄기 강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제인의 상상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 노동자가 지금 쓰러져서 이마에서 흘리고 있는 강물인데요. 이게 몇 줄기야? 세 줄기예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뭔지 볼까요? 대륙의 섬나라에 그리고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 이게 뭐냐면 대륙은 중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섬나라는 뭐냐면 일본이야. 외세.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은 뭐냐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어떤 외세입니다. 그런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는 정말 눈부신 근대화 산업화를 이뤘지만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외세에 의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노동자의 이 이마에서 뭐를 본 거야? 이 물줄기를 보는 거죠. 이 땀방울은 사실 누구 때문에 흘리는 물줄기이다? 이런 외세의 침략, 억압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우리 IMF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외세의 결정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껍데기 자체가 그때도 뭘 얘기했어? 외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시 하나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인 거예요. 이 시에서 말했던 주제의식이 저 시에서도 나타나고 저 시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작가의 어떤 성향을 이해하면 훨씬 더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져 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 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변한 거는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연인데요. 남은 게 없었어. 뭐가 없었어? 농촌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야. 왜? 농촌의 젊은이들, 그 다음에 농촌의 인력, 농촌의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나날이 허물어져 가죠. 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나마 토방 한 칸, 이런 거는 이제 시골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시골이 바로 이제 쇠락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 마당을 휩쓰는 빈 바람. 근데 이런 것들이 결코 지켜질 수 없는, 그래서 농촌의 그런 쇠락을 보여주는 거고요. 변한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은 것은 없었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으니까 남은 게 없다고 표현한 거고요. 변한 게 없었다라는 거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2조 500년이 뭐냐면 바로 조선시대의 500년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배웠으면 조선 후기 가면은 왜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졌냐라고 하면, 이때부터 양반이라던가 고위 계층들을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조선 후기 갈수록 이 민중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문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탐관 오리들의 그런 횡포, 고발, 이런 것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로 넘어가는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우리는 외세에 짓눌려서 참을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해방이 됐어. 근데 다시 또 근대화 산업화야. 이것도 외세에 의한 거고, 막상 민중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부당한 근로 조건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창녀로 전락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었다는 건 결코 민중들만 계속 고통받는 어떤 그런 현실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020년이 됐어도 점점 빈부격차라던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없었다라고 시인의 어떤 뭐가 나타나,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이 민중들의 어떤 끊임없는 가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연인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이 북간도가 언제 갔어요? 일제시대 때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라리 일제시대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는데, 지금 이 국토가 두 조각 난 이 남한 현실에서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북한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야. 고통을 벗어났는데 또 다른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기껏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버스로 300리 갔다가 어디로 오는 서울이라는 공간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울은 이미 자본주의야.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일제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면 이 일제라는 대상을 피해서 왔지만, 자본주의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딜 가도 이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뭐를 줘야 돼? 노동력을 줘야 돼. 또는 노동력이 상응하는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심화하는 게 바로 외세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문명, 이런 것들의 비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고층 건물 침대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그머리 마을인데, 여기 거머리거든요. 고층 건물 속 침대 속에 누워가지고, 그 당시 조그만 방, 고시원 같은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료 광고라는 거는, 이 비료 광고는 뭐냐면 이때는 이게 자본주의야. CF 광고야. 광고는 자본주의 최정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비료 광고는 이제
그 당시 국가가 뭘 했냐면 자본주의 사회로의 성장을 원했기 때문에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고, 거머리 마을. 그러니까 거머리라는 게 사람의 그 딱 살이 올라가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공간이 이런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뭐 지금도 정말 많은 국토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당시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빌딩 공사장에 도시락 차고 왔지라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자본주의 문명을 말하는 건데, 또 무슨 넉살이란 건 넉살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동엽 시인은 굉장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도 뭔가 우리나라가 발전됐고 좋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현실 하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토방 한 칸 이 부분은 시골,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도시, 이렇게 대조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 볼게요.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이거는 어디랑 반복이 돼요? 1연이랑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수미상관이죠. 근데 여기서는 살짝 변주가 됩니다. 여기서 2연의 내용이 살짝 변주가 되는데요.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엔 뭐가 내려? 밤이 내려. 그러면 이 부분 쉽죠? 이 밤은 어떤 의미겠어?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난 어두운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선, 그래서 이 소년과 사실 나는 동류 관계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관계. 그래서 연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민이란 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연민이란 감정이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리는 그런 시혜적인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문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연민은 스스로 그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고 서로 동등 관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연민이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동료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연민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도 노동으로 지쳤잖아. 그리고 이 낯선 소년도 앞으로 나와 같은 삶, 노동으로 지친 삶을 살게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도시락 보자기가 피해 적고 있었다. 이 도시락 보자기는 자기도 도시락 차고 왔지라고 이런 노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자기가 비해 적고 있었다. 그래서 소년의 고구마도 비해 적고 나의 그 도시락 보자기도 비해 적고, 우리는 모두 이 종로 5가에서 만났지만 여기서는 근대화의 어떤 모습에서 모순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시 노동자의 고통과 비애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바로 종로 5가다라고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